그러면 이제 불륜을 바로 알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그 불륜의 장면을 직접 목격하는 경우는 드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배우자의 핸드폰을 통해서 카카오톡이라든지 블랙박스라든지 뭐 문자 내용을 보면서 알게 됩니다. 그 카카오톡이나 그 메일이나 뭐 블랙박스를 뭐 사진을 찍어 놓는다거나 그러니까 녹음해 놓는다거나 하는 방법을 추천을 드리고요. 이걸 당장 이게 증거 자료로 사용하라는 취지는 아니에요. 왜 이렇게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정보통신망법상 그렇죠. 많은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이제 만들어 놓으시면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변호사 상담을 통해서 이 증거 자료 자출해서 소송할 것인지 그 증거가 될 수 있는지를 먼저 상담을 받아보고 예, 소송 여부를 결정하시는 게 제가 궁금한 게 옛날에는 이런 거 많았잖아요. 흥신소. 흥신소 이제 의뢰해서 이제 막 이게 뭐 모텔 나온 사진 찍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요즘에는 그런 거 많이 없죠. 요즘에도 종종 있습니다. 있어요. 근데 그거는 불법 아닌가요? 약간? 불법적인 소지보다는요. 네. 뭐 우리 도청 장치를 네. 설치했다거나 그런 네. 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네. 두 분이 이제 자연스럽게 나오는 장면을 사진 찍는 것은 사실 불법은 아닙니다. 불법은 아니고. 예. 이혼 소송에서요, 그 쟁점이 이제 있잖아요. 저는 좀 대충 알고 있는데, 뭐 재산 분할, 뭐 양육권, 위자료 등등이 있는데, 이거를 조금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재산 분할,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니까. 네, 재산 분할. 그렇습니다. 예. 그 재산 분할이 사실 거의 다죠. 이혼 소송에 이혼 여부에 서로 동의가 됐다라고 한다면 하긴 사실 그렇죠. 재산 분할 때문에 소송이 장기화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TV에서 나오는 위자료라는 게 막 거기서 뭐 위자료를 뭐 수십억을 받았다 뭐 그런 거 다 재산 분할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위자료는 그냥 정신적인 어떤 그 네, 보상 같은 맞습니다. 거니까 사실 네, 네. 그렇게 얼마 안 나온다고 그러는데 위자료 제일 많이 정도 나오면 얼마나 나올까요? 위자료도 뭐 혼인 기간이나 상대의 배우자의 유책성의 정도나 이런 거에 따라 굉장히 천차만별이고 또 상대방 재력에 따라서 좀 달라지기도 합니다. 근데 보통 그 배우자의 불륜 가장 관심이 있어 하시는 불륜으로 인해서 이혼을 해서 이제 위자료 판결을 받는 경우에는 보통 3천 내외라고 생각하시면 돈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뭔가 그룹 회장이야, 재벌이야. 그런데도 위자료는 3천밖에 안 나는 거죠. 위자료는 그럼 그 재력이 조금 더 반영이 될 수가 만약에 이제 재산 분할에서 좀 궁금한 게 여러 가지를 좀 고려를 많이 할 건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집을 해주는 경우 있잖아요. 부모님이 해주는 경우, 뭐 처가에서 뭐 해준 집, 뭐 시댁에서 해준 집 이런 건 어떻게 하나요? 시댁에서 해준 집은 네. 사실 원칙적으로 보면 혼인 기간이 만약 길지 않다라고 한다면은 재산 분할에 반영이 안 될 수가 있어요. 남편한테 예를 들어 시댁에서 남편은 아들한테 집을 줬어. 그러면은 그거는 그냥 남편 거다. 네, 특유 재산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혼인 기간이 최소 7년, 10년 넘어갔을 때에는 이 재산이 분할 대상으로는 들어옵니다. 근데 이제 분할 대상으로 들어오더라도 지원을 해준 쪽, 그게 뭐 남자 측이든 여자 측이든 기여도에 또 상당 부분 반영이 돼요. 만약 50대 50이 인정될 건데 이 분할 대상이 들어오면서 남자 측, 여자 측의 기여도가 70%가 되거나 이런 식으로 반영이 되는 거죠. 재산 분할 뭐 예를 들어서 전업주부였을 때는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이것도 이제 혼인 기간이 조금 그 쟁점이 되는데요. 보통 혼인 기간 7년, 10년 이상이 되면요. 그 직업을 갖지 않고 경제 활동을 하지 않고 가사 양육만 했다고 하더라도 거의 그 기여도가 50대 50으로 인정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유의하셔야 될 점은 특이한 사항이 없다라는 전제 아래 가사 양육을 너무 태만히 했다라거나 투자를 해서 재산을 잃게 만드는 사정이 있었다거나 그런 사정이 없이 그냥 그 평범한 일반적인 케이스였을 때 그리고 뭐 남편분이 뭐 결혼 전에 상당 부분 시댁에서 지원을 받았던 사정이 있다거나 이렇게 되면 이제 50대 50이 아닌데 일반적인 케이스에서는 거의 절반 정도는 인정이 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이제 배우자가요 재산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지 모르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부동산을 살았는데 어디서 살았는지 잘 모르겠어.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법원에서는 재산 명시 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은 그 당사자의 신청이나 아니면 법원의 직권으로 상대방한테 재산 목록을 제출할 것을 결정을 내릴 수가 있고 그것을 허위로 기재를 한다거나 안 낸다거나 하면은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재산 목록을 제출해서 그거를 통해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걸 받아봤는데 좀 석연치 않아. 좀 부족한 것 같아. 그러면 아까 말씀해주신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법원 행정처에 사실 조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 내역 조회할 수 있고요. 또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재산세를 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가나의 세무서에 재산세 납부 내역들의 조회를 통해서 또 목록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재산 분할도 굉장히 좀 복잡하긴 한데 또 하나 쟁점 중에 하나가 이제 양육권이더라고요. 맞습니다. 양육권. 그러니까 한 사람이 그냥 키우겠다고 하면은 그냥 문제가 깔끔해지는데 이제 둘 다 키우겠다. 내가 다 키우겠다. 너도 키우겠다. 나도 키우겠다. 했을 때 이거는 어떻게 보통 결정하나요? 가장 먼저 드리는 질문이 이거예요. 현재 누가 키우고 있나요? 이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양육자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뭐 미성년자의 나이라든지 성별이라든지 부모의 경제력이라든지 양육 의지라든지 모든 재반 사정들을 고려해서 어떤 사람이 어떤 상대방이 아이를 키울 때 이 아이가 가장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느냐가 그 기준이 됩니다. 근데 법원은 제3자잖아요. 제3자입니다. 이거를 제대로 판단하는 데 사실 한계가 있을 수밖에 그렇죠.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게 현재 상태인 거죠. 현재 양육자가 누구이고 어떻게 키우고 있는데 지금 상태에 그렇게 큰 이상한 점이나 어려운 점이 없어요. 아이가 잘 자라고 있어요. 잘 자라고 있다. 그러면은 이 현재 양중 상태를 약간 그 존중을 하는 것이 트렌드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 불륜으로 이혼하는데 그럼 불륜 소위 말해서 이제 불륜 한 사람 이런 사람 좀 불리하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 사실 않아요? 그건 이제 부부 간의 이제 어떤 의미 위반인 거고 불륜을 했다라고 해서 좋은 아빠, 좋은 엄마가 아니건 아니거든요. 예, 뭐는 그 불륜으로 인해서 뭐 굉장히 가정을 태만시했고 아이의 양육도 태만시하고 아이한테 되게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미쳤다는 사정들이 입증이 될 경우에는 사정이 고려될 수가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그거 하나의 사유만으로 양육자 지정의 어떤 불리함을 입진 않습니다. 그러면 또 이런 경우 있잖아요. 이제 예를 들어서 자녀가 있는데 자녀가 내가 누구랑 살고 싶어 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게 반영이 되나요? 예를 들어서 네, 법원에서. 반영됩니다. 자아가 이제 13세 이상일 때에는 자유 의견을 좀 듣도록 되어 있고요. 그게 아니라도 자기의 어떤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나이 13세가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7살, 8살이어도 자기 의사는 충분히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의사가 당연히 반영이 되죠. 경제적인 것도 관련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엄마는 좀 경제적 능력이 없어. 아빠는 경제적 능력이 있어. 네. 그러면은 좀 경제적 능력 때문에 아버지 쪽으로 가는 경우도 좀 있나요? 법원에서 양육자를 지정을 할 때 고려하는 사항 중에 경제력은 부차적인 이유입니다. 왜냐하면은 경제력이 없어도 이제 상대방한테 양육비를 이제 지급을 받기 때문에요. 그러네요. 그거는 주된 요소는 아닌데 사실 뭐 고려 대상은 되죠. 네, 하지만 그것만으로 이제 양육자에서 뭐 불리하게 작용된다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뭐 폭행이라든지 부부간의 폭행, 뭐 불륜 등으로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정신과 방문해가지고 진단서 발부하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이게 실제로 재판에 도움이 되나요? 뭐 이혼 소송에?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설명을 드리면 사실 뭐 배우자의 폭행, 불륜으로 너무 심각한 정신적인 그 피해를 입어서 이혼에 이르게 됐다라고 한다면 정신적인 피해를 입은 건 너무 당연하잖아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건 당연하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의 정신적인 고통을 입었다라는 거를 추가로 막 입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단서를 잘 제출하지 않아도 다 인정이 돼요. 근데 사람마다 어떤 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역치가 다르고 감정이 다르기 때문에 배우자의 불륜이나 폭행 등 어떤 유책 사유가 있었을 때 그로 인해서 정말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정신적인 피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신과 도움을 받아가지고 치료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그럴 때 그런 자료들이 조금 위자료 액수에 도움이 돼서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치료 기간 같은 것도 중요할까요? 네, 중요하죠. 일회성으로 받아서 이제 진단서를 제출하는 건 사실 그렇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정신과 진료가 불이익이 되는 경우가 있을까요? 유책 사유로 인한 위자료 액수를 정하는 데 있어서 불리함은 없죠. 근데 가끔 이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뭐냐면 양육자에 관해서 다툼이 있을 때입니다. 만약에 이제 양육자에 관해서 서로 다툼이 있는데 만약에 진단서를 제출했는데 그 진단서에 조금 우울증이라든지 좀 아이를 키우는데 좀 우려가 될 만한 정신질환이 있을 경우에는 상대방이 이거를 조금 역이용해서 그 양육자 지정에서 본인들이 유리한 자료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아마 그 변호사 도움을 받고 있다라고 한다면 제출 여부나 이런 걸 충분히 상담을 해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종합적인 질문이긴 한데 이혼 소송에서 변호사의 역할. 이혼 소송은 다른 민사, 그냥 일반적인 민사 형사 사건보다 훨씬 더 기간도 길고 당사자와 대화를 정말 많이 하게 되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보면 전화 통화를 가장 많이 하는 그 의뢰인들이 보면 대부분이 가사 사건 의뢰인들입니다. 그래서 그 소송 과정도 길고 하기 때문에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가 가장 좋은 변호사 같아요. 그러니까 잘 들어주고 사실 뭐 법적인 관점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당사자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중요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것들을 이렇게 잘 들어주고 평소에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가 좋은 변호사고 또 이렇게 소통이 잘 돼야 이 소통을 기초로 당사자가 원하는 것들을 잘 정리해서 재판부를 설득하고요. 그렇죠. 또 그래야 또 원하는 결과를 또 이끌어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혼 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하고 싶은 말씀 같은 거 있으실까요? 이혼을 결심을 하셨다면 그 결심하기까지 많은 고민과 고통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혼을 결심을 하셨다면 이혼의 과정에서 내 권리가 무엇이고 그 권리를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는지 그 법률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그 준비를 시작하시는 것이 첫 번째 단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긴 여정이 될 수 있는데요.
소통이 잘 될 수 있는 조력자분을 만나서 각 단계별로 준비를 잘 해 나가신다면 좋은 결과 있으시리라 믿습니다. 우선은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이혼 이외에도요, 좀 법률적인 거 궁금한 거 많은 뭐 이게 구독자분들 계실 텐데 변호사님 자주 초대해가지고 자주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소 위치가 어딘지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댓글로 나중에 남겨놓을 테니까 그 댓글 보시고 한번 찾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정신과 일타 강사였습니다.